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이론에서요, 부가가치세를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파트인 과세거래라는 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배웠던 부가세법에서 과세라는 말뜻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세라는 것은 아까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인데, 그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배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는 언제 부과가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들로 본다면 첫 번째, 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죠? 용역의 공급이 되면, 용역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거래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요, 수입 재화가 공급이 되면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큰 틀에서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과세거래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 거래는 어떤 건가요를 설명해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큰 틀을 모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더라도 얘가 어느 틀에서 이런 것들이 왜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거래는 언제, 어떤 경우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딱 세 가지로 얘기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재화가 공급됐을 때. 두 번째, 용역이 공급됐을 때. 세 번째, 수입재화가 공급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큰 틀에서의 과세거래인 거예요. 교재에서는 이렇게 과세거래에 대해서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부수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거래, 그다음에 세 번째, 부가세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세 가지 중에서 여기 또 한 가지가 나왔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꼭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불공사항이에요.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간주공급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과세거래예요. 그래서 과세거래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과세표준, 과세거래가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재화의 간주공급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흔히 제 부가가치세 수업할 때 말씀드리는 세 가지 3대 천왕. 첫 번째는 뭐다? 불공사항. 이는 그래서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또 암기도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화의 간주 공급. 세 번째로는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만들어내는 것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할 수 있지만 이거는 꼭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배우셨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구구단처럼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재무회계할 때도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라고 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한테 검사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가능하면 암기하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다시 과세거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는 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세무 1급 교재에서 첫 번째 순서로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부수적인 재화 용역에 대한 과세거래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일반적인 과세거래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과세거래라고 얘기했을 때 재화의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재화, 어떤 게 재화예요? 두 번째, 어떤 게 용역이에요? 세 번째, 재화 수입된 거, 이런 거 할 때 과세거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말들은 또 다른 말로도 유상공급이란 말로도 써요. 유상공급이라는 것은 재화가 용역이 수입재화가 공급될 때 돈 주고받고 다 하겠죠. 돈 주고받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서는 150페이지에 보시잖아요. 재화의 공급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재화란 많이 읽어봤던 것들이잖아요. 재화란 어떤 게 재화요?
거기에 보시니까 물건, 권리 이런 것들이 재화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물이나 공기 또는 수표, 어음 등 화폐 대용 증권과 주식, 채권, 상품권 등은 그런 유가증권 재화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재화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건 보통 기껏해야 세무 2급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질문을 해보았던 상황들이라서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공급할 때 거기서 나오는 지금 재화에 대한 걸 설명해주고 재화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공급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타이틀 자체가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재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급이라는 거, 그럼 이런 재화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화가 공급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인도, 건네주면 또는 양도 해주게 되면 재화가 공급된다고 해요. 그 공급되는 방법은 계약에 의해서 주로 인도, 양도가 되는데 그 계약은 매매 계약도 있을 수 있고 가공 계약이라든지 교환 계약이라든지 기타 공매, 경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공급되는 것 중에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회계 1급과 세무 2급에서 재화의 공급 아닌 거 찾으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더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여기 재화의 공급 아닌 거는 담보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담보 제공이라는 뜻은 맡겼다는 뜻이거든요. 맡겼다는 것은 넘겼다는 뜻이 아니죠. 맡겼다는 뜻이니까 거래가 됐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담보 제공 그러면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업의 양도. 사업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뜻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업이 양도됐는데 왜 부가세가 공급이 안 저기 부가세가 부과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는요 엄격하게 해서 지금 뭐죠 부가적인 그 값어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봐 줄게요. 지금 이 회사가 얼마짜리냐면 1,000원짜리예요. 이 1,000원짜리 이 회사가 지금 누구한테 A라는 사업자한테 지금 얘를 넘기고 있어요. 양도하고 있단 말이죠. A 사업자한테 뭘 한다?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체가 1,000원짜리이니까 여기서 A 사업자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얘가 과세 거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세 거래였다면 이 회사는 얼마짜리? 1,000원짜리. 그럼 10% 부과하게 되면 금액은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가 발생해요? 100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얘를 얼마에 넘겨요? 1,100원에 A라는 사업자한테 이렇게 홀라당 넘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A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겠죠. 요거 매출세금 계산서고요. 부가세가 만약에 부과된다면 여기 이 사업자는 공급가액 1,000원짜리 또 반대로 매입세액은 100원짜리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지금 부가세, 과세 거래로 봤었다면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아서 이 회사를 갖다가 양도한 회사한테 매출세 100원을 받아뒀는데 이 사업자한테는 매입세 100원을 공제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굳이 이렇게 포괄적 사업 양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과세 거래로 볼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응? 국가 입장에서 돈 받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서 걷었다가 도로 공제해 줘 버리니까. 괜한 짓 하지 말고 사업의 양도를 하게 되면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얘는 부가세 과세 거래로 보겠다, 과세 거래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않겠다는 거예요. 요런 예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조세물납. 여러분 세금 낼 때 부가세 있던가요? 이것도 뭐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금융기관도 거래할 때 부가세 없어요? 예금 들 때 부가세 있나요? 적금 들 때? 없죠. 금융거래는 면세거래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원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 낼 때도 부가세 포함해서 내래요? 세금 100만 원 나왔는데 부가세 10만 원까지 해서 110만 원 내세요. 그런 적 본 적 없죠. 세금 자체는 부가세가 붙지가 않아요. 오케이?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 회사가 돈이 없어. 그래갖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세금은 내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만드는 그 상품이나 제품으로 지금 세금을 대신 내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만약에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였다면 그 노트북은 재화잖아요. 재화가 공급되면 뭐가 붙어요? 부가세가 붙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를 물건으로 대신 뭐를 내는 거니까 세금을 내니까 재화가 세금으로 대신 납부가 되더라도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 즉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조세 물납이에요. 세금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공매, 경매. 공매라는 것은 뭐 지방자치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해가지고 대신 압수, 압류 뭐 등등 한 것들을 지금 그거 압류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금을 징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없으니까 물건이라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그걸 팔아서 세금을 충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싸게 내놓는 거야. 싸게 내놓는데 거기 부가세 붙여요? 안 붙인다고요. 그래서 공매, 경매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 경매 나오는 것들은 다른 물건 일반적으로 살 때보다 최소한 세금만큼은 더 싸죠. 최소한 10%는 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요 시험 문제를 많이 보셨던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거 빨갛게 색칠해 놓고서는 요거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건 급수하고 상관없이 세법에서 중요한 것들 내용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다?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런 걸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또 10분 쉬었다고 합시다. 우리 2022년에 마지막 수업이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자, 그래서 재화에서는 지금 재화의 공급이 아닌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용역에서는 뭘 구분을 해야 될까? 용역은 재화는 공급이나 재화의 공급은 인도하는 것이라든지 양도하는 것이라든지 건네주는 것이지만, 용역의 공급은 완료된 시점인 자체가 그때가 공급 시기인 거야. 공급 시기는 이제 다음 파트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공급 시기는 완료된 시점, 그때 부가세가 부과되는 얘기죠.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구분해야 될 거, 건설업은 무조건 우리 용역으로 구분한다고 배웠었죠.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 주요 자재를 뭐 본인이 그 건설사가 또 시행사가 건축사가 뭐 한다 그래도 건설업은 무조건 다 용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화를 갖다가 단순 가공하는 경우는 용역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주요 자재 일부 또는 전체를 다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공급하게 되면 재화로 구분합니다라고 썼던 내용들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이걸 어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 거냐면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이랜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랜드는 저기가 없었어요. 제조 공장이, 옷을 만드는 공장이 없었는데 그 많은 옷을 어디서 다 조달을 했을까? 서울에서는요, 저기 어디였지?
동대문. 우리나라가 원래 그 간의 수공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어가지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옷을 만드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 옷을 만드는 회사들이 수백 군데예요. 그래서 이 회사들한테 이랜드 본사에서 그 옷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단, 그다음에 부속 그 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재를 다 일일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옷을 만드는 본 있잖아요. 그대로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이 각각의 그런 업체들은 그 본대로 그 옷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본사에다가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 그건 그 회사들의 기술, 노하우 그런 것들만 이용해서 지금 제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옷을 만드는데 지퍼라든지 단추라든지 레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일부를 사서 완성시킨 다음에 본사에다가 납품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뭐라고 구분한다? 재화의 공급이라고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전체를 다 사서 공급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건물,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대여 이런 것들은 뭘로 보겠다? 양도를 하게 되면 팔았다는 얘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화를 보고 그 다음에 대여, 빌려주는 경우에는 용역으로 본다.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 걸 회계 1급과 세무 2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재화의 공급인가요? 용역의 공급인가요? 그거 구분하는 문제가 세무 2급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재화의 공급인지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재화의 수입 공급은 보세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보세구역이 뭐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이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세금 부과 보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세금을 갖다가 부과하는 걸 좀 보류 상태로 지금 놔둔 지역 거기에 있으면 거래가 된 것으로 보지 않고 세금 부과가 보류된 지역을 보세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통 보세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저기 물건들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수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배에서 내려가지고 또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어디에다가 일단 보관해 놔야 되겠죠. 그럼 거기 그 상태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재화가 수입되면 사용될 때 그때 부가세 부과된다 그랬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보세 지역을 통관 절차가 끝나면 그때 부가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라고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이 그 세무 2급에서요 55번 수입세금 계산서 받은 적 있죠. 부가세 유형으로 55 하게 되면 수입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이거 할 때 공급가액은 없고 부가세만 거기 딱 나와서 납부했다는 얘기 써본 적 있었죠. 라고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나? 55번 수입세금 계산서가 바로 그 물건의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급가액은 필요 없고 세액만 거기 딱 부가세 대금권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인데 여하튼 그렇다 치고 여기 보세구역에서 외국에서 보세구역이 오게 되면 이 보세구역에서는 세금이 지금 어떻게 된다? 보류되고 있다가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이 옮기잖아요. 그때는 세금이 부과돼요. 왜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는데 세금이 부과돼요? 그 이유는 누군가가 그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수입업자가 그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재화가 옮겨질 때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구역에서 보세 구역으로 가든지 보세 구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서 국내 장소로 유입이 된다든지 그럼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는 재화 용역 수입재화의 공급이 과세 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다. 재화의 공급에서는 얘가 예외다.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용역에서는 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수입재화는 보세구역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건 시험과 관련은 좀 없는데 보세 물건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세 운동화, 보세 의류, 또 보세제 들어간 거 뭐 있나?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이거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이 A라는 업체에서 지금 중국으로 물건을 갖다가 중국 별로 안 좋은데, 중국으로 그래도 일이 벌어졌으니까 중국으로 할게요. 중국으로 수출을 해요. 이렇게 수출을 지금 해야지 되는데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구역에다가 일단 물건을 갖다가 쌓아놓는단 말이죠. 물건을 쌓아놓고 수출하기를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환원령 내려지면서 우리나라 그 업체들하고 거래를 갖다가 다 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출하려고 이 보세구역에다가 물건을 갖다 놨는데 중국에서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얘가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게 안 풀려. 그러면 세관 입장에서는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놨으니까 그 보관료라는 게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거 보관료가 물건 팔아서 중국한테 돈을 받는 것보다 챙기는 것보다 이 보관료가 더 많이 나와. 그럼 이거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출은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여기 세관에서는 여기 보관했던 보관료 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업자가 나 그 물건 포기할래요. 그러면 세관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포기했으니 이제 보관료 못 받잖아요. 근데 뭐는 남았어? 물건은 남았잖아. 이거를 이걸 사가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보관료를 갖다가 받기 위해 저기 세관에서야 그 보관료 그런 걸 받는 게 목적이지 이 물건을 갖고서 장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그런 그 보관료를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그런 업자들한테 싸게 넘겨줘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공매예요. 그럼 그 회수된 돈으로 거기 보관료나 등등 그런 것들을 갖다가 메꿔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업자는 여기 보세 지역에 있었던 물건을 사들였죠. 근데 훨씬 싸게 샀죠. 그래서 그 싸게 산 그 물건에 이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 정상품이에요. 오케이? 그거를 갖다가 더 싸게 파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것보다. 공매를 받았으니까. 최소 얼마만큼은 싸다 그랬어요? 최소한 10%는 싸요. 근데 10%만 띄고 팔면 그 업자들이 사가겠어요? 이익이 많이 안 남는데 더 싸게 줘야 사가겠죠. 그래서 더 싸게 나온 물건들을 우리는 보세 의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에 수출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미국에 수출할 때는 사이즈들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 큰 거 주로 다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애들이 원래 등치고 뭐 다 큰 게 많으니까 뭐 X도 뭐 더블 X가 아니야 트리플 X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들은 서울의 이태원으로 다 가요. 거기에서는 사이즈 큰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등치가 크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의류들이나 신발 그런 것들을 다 거기서 많이 사요. 그런 걸 보세 의류라고 부르는 거야. 보세 창고에서 풀린 의류, 운동화라는 뜻입니다.
그럼 가격이 보편적으로 좀 싸겠죠. 그런 것도 있는 거. 용어 하나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재화의 간주 공급.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재화의 공급 아닌 것들이라 했죠, 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 재화의 간주 공급 얘는 읽어보면 무상 공급이기 때문에 간주 공급은 뭐다? 무상 공급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얘가 그 거래 공급됐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간주 공급의 말 뜻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니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겠죠. 이하고 반대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하고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요. 그래서 재화의 간주 공급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이랍니다. 자, 첫 번째 재화의 간주 공급은 자가 공급이 있고요. 이거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다? 자가 공급. 두 번째 개인적 공급. 세 번째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표 없이 남아있는 재화 또는 표 없이 잔존 재화라고도 불러요. 자, 재화의 간주 공급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자가 공급. 두 번째로는 개인적 공급. 세 번째로는 사업상 증여. 네 번째로는 사업상 남아있는 재화. 이 네 가지 간주 공급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가 공급의 뜻은 지금 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가 공급은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이 사업자가 지금 면세사업 전용을 했다면 그걸 그 면세사업장으로 그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떤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과세사업장이에요. 과세사업장. 그럼 여기는 면세사업장이에요. 보통 그 과세사업장, 면세사업장 얘기할 때 우선 면세사업장의 대표적인 게 어디일까 봤더니 저는 저기를 얘기하고 싶으네. 병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병원은 면세사업장이죠. 여기는 제가 얘를 병원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병원에서 운영하는 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있어요. 크게는 장례식장하고 그다음에 그 노인들 요양소 있죠. 요양원은 과세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요양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병원에서도 그다음에 요양원에서도 지금 매출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매입하는 것도 발생하겠죠. 근데 이 요양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로비에다가 TV를 갖다가 LED TV를 놓으려 그래요. 근데 얘가 얼마짜리냐면 10만 원짜리라고 가정하고 얘를 사오려면 부가세 만 원을 내고 이렇게 사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공급 대가는 이 TV를 사갖고 오려면 11만 원을 내고 이렇게 사갖고 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요양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돈 다 받겠죠. 여기는 과세사업장이니까. 자, 그러면 매출세액도 있고 여기 LED TV 사갖고 온 매입세액도 있죠. 그럼 부가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부가세 신고할 때. 그렇죠? 원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사업장에서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하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지금 여기 과세사업장에서 사겠다고 TV 사갖고 와서 매입세금계산서 이 요양원 병원 이름으로 요양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그래서 매입세액까지 다 공제 받았어요.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이 TV는 어디서 지금 설치를 했냐면 병원 로비에다가 여기다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인데요? 만약에 병원에서 이 TV를 사왔다 하면 매입세 공제해줘야 안 해줘요? 다시 병원 면세사업장인 병원에서 TV 사왔어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이쪽에서 받겠죠. 그죠? 그랬을 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면세사업 전용이잖아. 면세사업에 사용된 거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사항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TV 사갖고 와서 매입세 공제는 여기서 받고 실제로 이 물건은 재화는 어디서 사용됐어요? 이쪽에서 있죠. 만약에 여기서 사왔다면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이는 또 이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 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여기다가 세금계산서 받고 물건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가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용한 것이니 이 TV를 여기서 이쪽으로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판매하게 되면 과세사업장에서 병원에다 팔게 됐으니까 똑같이 10만 원의 매출세 얼마가 발생해요? 만 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뭐 내라는 거예요? 부가세 10만 원 매출세 내라는 얘기예요. 공제받았던 거. 이해가 됐어요? 자, 다시 지금 과세사업장에서 물건을 이게 TV를 사갖고 오게 되면 이거만큼 공제받는 건 알겠죠? 면세사업장에서 이거 사오면 공제 못 받죠? 근데 여기 사장님은 둘 다 같은 회사, 이 사장님이 두 개를 다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는 일로 받고 실제 물건은 여기다가 갖다 쓴다는 것도 이해가 됐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뭘 못 받았어요? 매입세 공제해 줬잖아. 그죠? 근데 얘는 실제로 어디서 사용되고 있어요? 면세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죠. 원래 면세사업장에서 사용됐다면 매입세금 공제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에서는 이제 공제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사용됐어야지. 이렇게 면세사업으로 전용을 하게 되면 여기 과세사업장에서 같은 회사지만 면세사업장으로 이 TV를 판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공급가액은 얼마? 10만원. 부가세는 얼마? 만원. 이렇게 해서 판 것으로 보니 판매했으면 여기 매출세액이 발생하죠. 그죠? 요거 납부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로 세금계산서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간주공급의 특징은 증빙서류가 없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증빙서류 없겠죠. 근데 얘를 간주공급, 간주공급의 뜻은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판매했으니 뭐가 생겼어? 매출세액이 생겼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 부가가치세 입력해야 되잖아요. 또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매출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니까. 근데 증빙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부가세 유형 몇 번으로 입력해야 돼요? 14번 건별로 입력해야 돼요. 얘가 증빙서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가액세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매출세액 반영되죠. 그래서 거기서 부가가치세 요만큼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사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설명할 때 지금 세무 1급을 설명해 드리기도 하는데 과세사업에서 매입세 공제받는다. 이를 갖다가 면세사업에 전용한다. 그럼 면세사업에서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 앞에서 불공사항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말뜻 이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불공사항 꼭 외워야 된다 했었죠. 불공사항도 좀 있으면 나올 건데 하여튼 요 말뜻은 정철씨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가공급 그 자가공급에 첫 번째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면세사업에 전용을 하게 되면 여기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판매한 것으로 봐서 무상으로 주긴 했지만 판매한 것으로 봐서 뭘 내라?
매출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전제 조건은 애시당초 이 TV를 사올 때 매입세액을 여기서 공제를 안 받았다면 이런 간주 공급이 발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번엔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보통 우리 이거 1000cc라 그러는데 1000cc 넘는 그 소형 수용차를 취득할 때 거기 부가세 공제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이상. 거기 관련된 그 세금계산서 수리비라든지 또 그 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산 모든 재화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다면 걔도 공제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걔도 안 해주죠. 그 불공사항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진공청소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LED TV 말고 밑에다가 얘는 코드 제로. 이거 코드 제로가 뭐예요? 진공청소기 LG 거 이름이거든요. 이 진공청소기를 지금 과세사업장인 요양원에서 사용하겠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이 요양원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10,000원 또 공제 받겠죠. 과세사업장이니까. 근데 얘를 갖다가 어디서 사용하냐면 이 차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얘나 지금 같은 상황 아니에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 이 진공청소기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어요?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여기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진공청소기는 지금 이 차를 위해서 상기돼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매입세 공제 해줘야 안 해줘요? 불공사이니까 안 해주죠. 얘 자체가 불공이니까. 근데 얘 세금계산서 받아서 여기서 공제해 먹었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디를 위해서 산 거라? 소형 수용차를 위해서 산 거니까 네가 여기서 다시 어디로 팔았다?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는 걸로 봐서 10,000원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사업장 반출, 판매 목적으로만 이라 그랬었죠.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에다가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걔를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부가세에 납부하라는 뜻인데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는 보통 타사업장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그 지점 같은 거 얘기했었죠. 저 주사업장인 것처럼 자기 그 직영 그 매장들에 물건 내보내잖아요. 세금계산서 다 보내요 실제로. 근데 여기는 지금 보낸 상태겠어요? 안 보낸 상태겠어요? 안 보냈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보고 판매한 것으로 보고 얘를 갖다가 간주 공급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을 얘기해 보면 개인적 공급 중에서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여기 회사의 법인인데 대표자가 자기 딸 졸업 이번에 했다고 회사에 있는 노트북을 갖다가 딸한테 선물로 해줬어요. 그러면 노트북을 만들기 위해서 뭐 등등 매입했을 때 관련된 것들은 다 아니 그냥 상품이라고 가져갈게요. 제조하지 말고 상품을 갖다 파는 그 회사인데 노트북을 갖다가 지금 딸한테 선물로 줬단 말이죠. 즉 그러면 딸한테 준 거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을 갖다가 딸한테 주었으니 그리고 그 노트북은 재화잖아요. 재화가 공급되면 뭐가 부과된다? 부가세 부과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노트북이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였었어요. 근데 판매할 때는 얼마짜리냐면 200만 원짜리예요. 원가는 얼마? 100만 원. 판매가는 얼마? 200만 원. 그러면 딸한테 재화를 이 노트북이라는 재화를 줬으니 판매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간주공급은 판매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원가에 사왔던 100만 원의 10%를 납부하는 거겠어요? 판매가의 10%를 납부해야 되겠어요? 판매가 10%를 납부하기 때문에 20만 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됨?
회계 처리할 때는 100만 원으로 해서 가지급금 처리해야 되겠죠. 이건 대표이사가 가져간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처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증여도 봐요. 뭐, 같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자, 똑같은 노트북을 갖다가, 이번에는 거래처가 주요한 거래처인데, 그거 사업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한테 회사도 옮기고 그랬는데,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해서 노트북을 줬어요. 그건 뭐, 접대비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재화가 공급이 됐죠. 노트북은 재화잖아요. 재화가 공급되면 뭐를 납부해라? 부가세 납부해야 돼요. 판매한 것으로 봐서. 원가겠어요? 판매가겠어요? 판매가의 얼마? 20%. 이게 사업상 증여예요. 또 하나 더 다른 얘기를 해드릴까요? 보통 그 우리 스마트폰 매장들 있죠? 스마트폰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 100대를 팔면 그 삼성 갤럭시 본사에서 10대를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리점에서 그 갤럭시를 100대를 주문했어. 그럼 이 사람은 갤럭시 몇 대를 받을 수 있을까? 100대를 팔면 10대를 공짜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난 100대의 값만 주면 돼. 그럼 그쪽에서 나한테 몇 대를 주겠어요? 그죠? 내가 100개를 주문해서 100개에 대한 결제를 해줬으면 나 돈 냈어. 그러면 삼성에서는 갤럭시 몇 대를 보내줘야 돼요? 뭐 이렇게 어렵지 이게? 100개. 내가 100개를 샀어. 네. 그럼 내가 알아서 팔면 되는 거잖아. 네. 100개를 팔면 몇 개를 공짜로 준다? 10개. 그럼 나한테 몇 개 보내야 돼? 110개. 그래, 110개를 보내야 돼. 내가 지금 100개 사겠다는데, 그럼 내가 알아서 파는 건 내가 알아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삼성 돈 받을 거 다 받았잖아. 그럼 나한테 몇 대를 보내줘야 돼? 110대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재화를 갖다가 주게 되면, 그 10대에 대해서 공짜로 주긴 했지만, 얘가 사업상 증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내야 돼? 부가세. 10대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갤럭시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재화로 그 금액을 100대 팔면 많이 팔았다고 재화로 줄까 돈으로 줄까? 재화. 스마트폰이 재화라니까. 그거 재화를 주게 되면 부가세를 별도로 또 국가에다 납부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10대 값에 대한 돈으로 줘요. 그게 장려금이에요. 장려금을 받으면 난 100대를 사고 장려금을 지원받았으니 다른 데보다 스마트폰 값을 조금 더 낮춰서 팔 수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사업하라는 것들하고도 이렇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데 시험 볼 때 그냥 열심히 읽기만 하고 답만 썼어.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까 쉽게 느껴질까. 세법도 말이에요. 특히 이 부가세법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많은 사례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설명 들어도 되게 재밌어. 아, 이게 그런 때 이런 게 적용되는구나. 그런 거 못 들어봤죠? 아, 들어봤나요? 유튜브에 보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여기 과세 면세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병원하고 요양원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른 때 같으면 보통 여기 종이 출판사하고 책 하는 거 뭐 그런 걸로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걸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지금 폐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사를 할 때는 재고가 남아있다는 뜻은 재고를 사갖고 왔을 때 재화를 사갖고 왔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뜻을 의미하죠. 근데 아직 지금 다 못 팔았어. 못 판 상태에서 재고가 남아있는데 지금 문 닫고 있어. 그러면 부가세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이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한 것으로 봐서 그 공급가의 매출세 계산한 다음에 매입세 공제받은 거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가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폐업 신고를 받아줘요. 그래서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재화가 공급됐다, 간주 공급이다, 판매됐다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재화의 간주 공급 네 가지는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상 아니 여기 자가 공급에 대해서 세 가지 있다는 거. 총 암기가 돼야 될 사항은 7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 삼아서 나중에 뒷편에 나올 때 나오더라도 자꾸만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불공상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느끼고 암기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암기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여기다 써놓을까요? 불공사항은 6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 또는 누락.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붉은 짙은 굵은 선으로 이렇게 박스 쳐져 있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를 아마 앞에서 부가세법 배우면서 배우셨을 거예요. 우선 공급자에 대한 정보 3가지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다음에 상호 또는 법인명, 그다음에 대표 이름. 요 3개가 공급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이렇게 몇 개야? 4개죠? 중간에 보시게 되면 그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연, 월, 일이 있어요.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기죠? 총 7가지예요. 그 7가지는 오류가 나거나 누락이 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매입세액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그게 불공사항이에요. 그러면 실무 업무를 볼 때에는 최소한 그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가 오류 또는 누락되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은. 근데 우리 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뭐가 있느냐면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 받으면 사업 무관한 세금계산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었느냐면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자기 딸한테 아까 노트북 사주고 세금계산서 받은 거야. 근데 세금계산서는 받았는데 그 노트북을 회사에서 사용해요? 대표이사 딸이 사용해요?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때 거기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거 불공 처리해야 된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00cc라고 제가 많이 표시를 해놔요. 1000cc 1000cc 아까 정식 명칭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취득 참 이거 말하면서 글씨 쓰기 참 어렵다. 또는 유지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다 불공 처리하세요.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간단하게 1000cc 그렇게 기억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였었느냐면 접대비와 관련돼서 세금계산서 받으면 불공 처리하세요 라고 배웠죠.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법인세법 할 때도 지대하게 중요한 것들인지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였었냐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다 불공 처리해라 라고 배웠던 것이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 것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다 불공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공사항을 이렇게 6개 순서대로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래도 칠판에 쓰는 게 나을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쓰는 게 나을지 내가 괴롭거나 말거나 이게 보기는 아마 눈으로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내용들을.
아마 이해를 금방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거 부수된 재화가 뭔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부수 재화 용용이라고 되는데 연 타이틀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지금 주된 재화 용역 이걸 구분해 볼게요. 주된 재화 과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된 재화 용역 뭘 샀다 그럴까요? 우선 과세부터 볼게요. 자, 과세되는 경우인데 재화라고 합시다. 보통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거 결합하게 되면 TV 공짜로 드릴게요 그런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판매하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서비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결합을 하게 되면 뭘 준대? TV 요거 준대. LED TV 32인치짜리 준대요. 그러면 그 통신 서비스는 과세입니까? 면세입니까? 여러분 그 통신비 나올 때 부가세 있어요? 없어요? 과세죠? 예, 과세예요 이거. 근데 부수적으로 결합 서비스를 신청하면 LED TV 준다 그랬잖아요. 그 LED TV는 과세예요? 면세 품목이에요? 과세죠? 그러면 주된 품목은 그 통신 서비스인데 인터넷 같은 거 지금 부수되는 저기 뭐죠? 그 재화 LED TV도 과세죠. 그러니까 주요 재화나 용역이 과세이면 부수되는 그것도 과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된 거에 따라서. 됐어요? 이번에는 면세과세인 경우에요. 품목 자체가. 자, 이번에는 면세인 우리 어디죠? 홈쇼핑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책 같은 거 세트를 엄청나게 파는 경우 있죠. 그 책 세트를 갖다가 사시면 책장 뭐 삐까뻔쩍한 거 공짜로 주겠대. 그럼 주된 건 뭐예요? 책. 부세는 건 뭐예요? 책장. 책장. 그러면 책은 면세 품목인가요? 과세 품목인가요? 면세죠. 주된 게 면세인데 부수되는 건 책장은 과세죠. 그러면 과세겠다, 면세겠다. 면세로 해준다는 얘기죠. 돈 더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가세가 있다 없다. 내가 책을 살 때 부가세가 거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기 부수되는 건 뭐가 왔는데? 책장. 책장이 왔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라는 거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지금 과세 주된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 경우 과세, 여기 면세인 경우 뭐 과세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상황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머릿속이 텅이 비었어. 협박된 게 주 제하고 나눠진 게 부재 아닌가요? 그래서 빨간색이 결국 빨간 것이 가시고 그 맨 왼쪽에 병합된 거 과세 병합된 셀 있잖아요. 그게 주 제하고 두 번째 칸이 부재하고 세 번째 빨간색이 결국 내가 그렇게 했던 건가? 내가 만들어 놓고도 지금 헷갈려. 자, 일단 잠깐 요거 중지시켜 놓고 그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내용 뭐 바뀐 건 없어요. 자, 지금 주된 재화가 과세인 경우를 얘기한 것은 LED TV인 경우에요. LED TV가 아니라 저기 인터넷 그다음에 뭐죠? 통신 서비스 걔는 과세 품목이란 말이죠.
근데 부수되는 그 보너스로 거기 아까 TV를 줄인 경우 그건 과세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근데 면세 품목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LED TV 말고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하고 통신망하고 그걸 뭐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책을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 책을 주게 된다도 그래도 과세가 주된 게 얘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 서비스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부가가치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 뒤에 게 부수되는 게 과세가 됐던 면세가 됐던 주된 게 과세이기 때문에 결과는 무조건 다 과세라는 거예요. 즉 그 인터넷 서비스망 신청하잖아요. 결합 상품으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금액의 부가세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 이번엔 면세가 주예요. 아까 얘기했던 책을 샀는데 주된 게 면세잖아요 지금. 책 그죠? 근데 그 부수물로 만약에 거기서 책상을 준다 그래요. 책을 사면 책상 줄게요. 책장 줄게요. 근데 책상이나 책장은 면세 품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된 게 뭐예요? 면세죠. 책이니까. 그럼 내가 책을 이거 살게요 라고 주문을 하게 되면 나한테 뭔가 청구를 하겠죠. 거기에 영수증에 부가세가 있겠냐는 거예요. 책을 사기 때문에 없단 말이죠. 부수되는 걸 과세 품목을 주던 면세 품목을 주던 지금 부가세 자체는 주된 게 면세 품목이어서 면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된 재와 용역이 과세이면 부수되는 건 어떤 게 오더라도 과세고 면세 품목이면 부수되는 게 어떤 품목이 와도 면세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거네요. 오케이? 1년 동안 제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마지막 날까지 머릿속이 지금 다 비었나봐. 내일하고 모레 열심히 또 채워놔야지 내년에 또 사용할 수 있겠지. 정철 씨가 도와줘서 제가 정신을 조금 차렸네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 주된 재화가 아니라 주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된 사업은 우리 제조업은 당연히 과세죠. 그다음에 금융업은 면세예요. 금융업이라고 얘기하면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거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거기 부가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금융도 면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제조업에서요. 과세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건물이 있죠. 제조업에서 자기네가 사용하던 건물 팔면 걘 면세 품목이에요? 과세 품목이에요? 과세 품목이죠. 과세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면세 품목이거는 만약에 제조업에서 사용하던 땅이 있죠. 토지는 과세 품목이에요? 면세 품목이에요? 얘는 주된 사업과 관련이 없이 여기 면세 품목이 우선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할 때 면세가 적용이 돼요. 그럼 여기는 일반적인 거래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건물은 과세 건물이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고 토지는 면세니까 면세가 되는 것이죠. 과세 거래일 때는. 근데 뭐가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느냐면 바로 두 번째 거예요. 여기 금융업은 면세죠. 그럼 금융회사에서 건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금융회사들도 건물 있어요. 건물 자기네가 팔면 건물 자체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죠. 근데 면세가 주 업종인 이 금융업에서 과세 품목이 건물을 팔잖아요. 면세예요. 얘가 다른 거야. 그다음에 면세는 어차피 면세니까 면세라고 치고. 그래서 그 주 업종이 금융업처럼 면세인 업종에서 그 과세 물건인 과세 항목인 건물을 팔잖아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요게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교재에 있어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재화의 간주 공급 배웠죠. 용역의 간주 공급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특수관계자한테 건물 임대하는 거 무상으로. 그게 간주 공급이에요. 누구한테? 특수관계자한테.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뭐 설명하면 기니까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친인척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도 이게 특수관계자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그러면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해서 간주 공급으로
그 부가세만큼은 납부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재화의 간주공급과 그다음에 용역의 간주공급 설명해 드렸고,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여기 부가세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 오늘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모르고 안 배웠던 게 아니라 알고 다 배웠던 건데 암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중에 그 자격 시험을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꼭 암기해 놓으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